개방 거시 모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국제 수지에 대해서 이해라 그럴까요? 경제 거시경제 그 목표 중에서 보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이 소득의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이런 것은 높은 게 좋을 거고, 그다음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문제를 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물가는 좀 낮은 게 좋고 고용은 높은 게 좋은 그런 형태예요. 이거 말고 국제적으로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국제수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국제수지. 되게 국제수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죠. 수입과 지출이니까 수입과 지출 그 차액이 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 수지가 흑자가 좋죠, 뭐 그죠? 흑자라는 것은 수입이 더 많은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 흑자가 좋긴 좋은데 뭐 적자보다는 흑자가 좋죠. 근데 흑자 하면서 그다음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은 그 적자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흑자하고 적자하고 굉장히 지금 좋은데 적자보다는 흑자가 좋은데 그렇다고 흑자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흑자를 많이 하면 거시경제 분야에서 흑자를 계속 너무 많이 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환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해주면 돈이 많이 나가게 돼요. 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 그래서 뭐 조금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그것도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또 이런 뭐 다른 문제에서도 영향을 조금 미치기 때문에 물론 적자보다는 흑자가 낫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흑자 이게 아주 상당히 큰 문제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흑자 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흑자가 과거에는 한 10년 전, 10년 전이나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 계속 적자를 계속 많이 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흑자가 내려가지고 계속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 중에는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주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미국은 두 가지 적자에 굉장히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적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아주 절벽 상태에 이르렀어요. 왜 그러냐면 지출은 굉장히 많고 정부 지출은 굉장히 많고 걷어들이는 조세는 적고 차익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빚으로 떼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또 이면 국제 수지의 적자, 국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적자가 많이 생깁니다. 주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적자가 생겨가지고 그 적자 폭이 너무 커요. 보통 재정 적자 못지않게 커요. 1년에 한 그 8천억 달러 정도가 이 재정 적자라고 그러는데 한 7천억 정도 적자를 이 무역 국제 수지에 대한 적자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하고 수출은 조금 하고 이런 형태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 돈 버는 것을 외국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갖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죠. 아무래도 그것도 적자니까 물건은 많이 샀는데 그 수입은 적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외국에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적자를 내외적으로 국내에서는 재정 적자, 대외적으로는 국제 수지 적자 이런 문제가 막 생겨버리니까 그런 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두 쪽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게 뭐 한두 해만 그러면 괜찮은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쌍둥이 적자에 아주 시달려 왔습니다. 시달려 오고 지금은 거의 한계에 이르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계속 버텨나간 것은 미국이 아무리 미국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계 제1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죠. GDP 규모도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 큰 게 보통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세계 GDP 규모를 세계 몇 위냐? 그럼 1위, 2위, 3위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나갈 텐데 한국은 여기 15 해가지고 16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1위하고 2위, 1위는 부동의 1위예요. 그런데 1위하고 2위가 이제 중국이 지금 들어서고 3위가 독일 또는 일본이 들어서는데 독일이 되게 3위, 그다음 4위가 일본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2위, 3위, 4위는 비슷비슷해요. 경제 규모가 비슷비슷한데 그럼 1위하고 2위 차이는요. 거의 한 1.8배 내지 한 2배 정도의 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그 경제 규모가 커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위는 뭐 부동의 1위고 2위, 3위, 4위 그 이제 5위, 2, 3, 4, 5 이거 그게 아주 그냥 도토리 키재기 싫어 그냥 네가 많았냐, 뭐 내가 많았냐 해서 툭툭툭 싸우는 그런 형태예요. 서열이.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은 이제 재정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 또 GDP 규모도 크고 크게 큰 움직임에 있는 나라니까 뭐 적자가 나도 뭐 1조 그 아까 8천억 해가지고 뭐 1조 5천억 이렇게 1년에 막 이렇게 막 나도 뭐 워낙 크니까 뭐 내가 돈을 갖다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건 뭐 한 1억 5천억 적자 다 봐야 뭐 다음에 또 벌어서 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그런 형태니까 그 금으로 봐서 봤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만약에 1조 5천억 적자 났다. 그럼 국가 망하죠, 뭐. 그죠? 돈 벌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GDP 규모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냥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그런 수준이지만 미국은 규모가 워낙 커서 뭐 그 정도 적자도 고통스럽긴 고통스러워도 뭐 참을 만하다라는 그런 정도는 되죠. 그래도 그게 많이 누적돼 있으니까 참을 수는 있겠는데 망하지는 않는데 참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미국은요. 그래서 국제 이런 문제에서는 참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국가가 좀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형태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국제 수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국제 수지, 외국하고 거래하는 것이죠. 외국하고 거래하는 거래하면 수입은 어떻게 되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흑자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제 수지를 하면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이제 외국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틀립니다. 나라가 틀리는데 그래서 이게 국제 경제 이런 분야는 용어가 조금씩 좀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파는 행위를 공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공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물건 사는 거 이런 것을 수요라고 하는데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수요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수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용어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좀 이 국내 거래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국내 거래 하다 보면 우선 그 화폐 단위가 틀려요. 화폐 단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물건을 산다 아니면 뭐 돈을 빌려준다 돈 자체를 그냥 상품으로 보고 돈 빌려주고 나중에 돈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때는 뭐 알파를 뭐 붙여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붙여오는 것을 갖다 이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나 돈이나 이렇게 서로 남한테 주고 받고 뭐 주면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 주면 나중에 또 돈을 또 받아야겠죠, 그죠? 물건이나 이런 돈을 갖다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뭐 이자를 주든지 아니면 물건값을 주든지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냥 그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돈을 주고받을 때 그때 그 이자 아까 이자인데 이자는 기왕이면 많으면 좋다. 그다음 뭐 이자를 이자는 기왕이면 받는 입장에서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왜 이자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자는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냐? 그러면 이제 주는 사람들이 잘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따지는 것이 뭐냐면 금융이란 말이에요. 화폐 금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물건값에 대한 그것을 물건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면은 물건을 하면 뭐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때 정당한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지요, 그죠? 핸드폰 만약에 100만 원 만약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럼 100만 원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받느냐, 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 1000만 원을 받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응해 가지고 물건값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내려면 물건값 많이 받는 게 좋죠. 하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적은 값을 들여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게 시장 원리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적정한 가격이 설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격 결정 원리. 그다음 돈에 대한 것을 왔다 갔다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이자의 결정 원리에 의해서 이런 물건이나 돈이 돈 자체를 갖다 서로 거래하는 그런 원리를 갖다 경제에서 다 따지게 되죠. 따지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게 바로 또 그런 것들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게 이제 가격을 가장 편견한 게 물가니까, 그죠? 그런 것을 어떻게 가격을 결정합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격을 이 돈에 대한 그 가격은 그건 뭐 이자라고 표현하고 그다음 또 사람에 대한 가격은 이자로 표현하지 않고 뭐 임금이라 표현하고 사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 뭐 대가를 주는 게 임금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가정을 해놓고 이제 서로 막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국제적으로 외국으로 거래하다 보면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돈의 가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값을 준다든가 뭐 이자를 준다든가 할 때는 우리는 빌리면 한국은행권 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막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 외국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생기는 거 말고도 외국하고 하면 우선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우선 뭐 그 나라에 대한 그 규제가 조금 있겠죠. 뭐 규제가 있든 없든 뭐 그리고 또 뭐 규제가 완화되어 있든 뭐 어쨌든 그런 것을 넘어서 이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상품을 준다든가 물건을 준다든가 하면 거기서 돈을 받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갖다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든가 그 하면 뭐 이자가 막 들어오든 어떻든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이렇게 뭐 투자를 했다든가 물건을 갖다 수입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수출을 했다든가 하면 돈을 받을 텐데 돈을 주면 한국 돈을 줘야 되는데 미 달러화래 외국 돈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 외국 돈을 주는데 그게 가격이 우리는 만약에 그게 100만 원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주는 거 보면 말이죠 100만 원 주지 않고 말이죠 이 뭐 1000달러 뭐 이렇게 주고 됐지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단 말이에요. 그 1000달러를 들고 이게 100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10만 원인지 아니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0만 원인지 그 가격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게 1000달러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 해당하는 건지 100만 원 하는 건지 1000만 원 하는 건지 이게 받아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환전해 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그 돈에 대한 가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주 자꾸 변동한다고요. 이자 변하듯이 말이죠. 환율도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이게 돈 거래를 한국 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국 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가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가치 정립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팔면 제값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 소위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갖다 빌려준 건데 투자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외국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내가 원하는 바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가짜 돈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국과의 거래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돈입니다. 돈이 같은 우리나라 돈이면 되는데 외국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혼동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돈의 것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달러는 무조건 1,000원이다라고 하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매일매일 변하니까 이 돈이 받았더라도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과의 거래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환율, 그 돈에 대한 그 가치가 변하는 그 얼마로 이렇게 환전이 되느냐라는 그런 환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요. 물론 외국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목적이 이자죠, 그죠? 또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 이자만 잘 챙기면 되냐? 이자 만약에 10% 이렇게 받으면 되느냐? 이자 그럼 10%가 좋아서 10% 했어요. 근데 10%가 이게 이자율은 10%인데 만약에 환율이 만약에 20% 올랐다.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돈을 갖다가 물어내는 그런 꼴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외국과의 거래할 때는 항상 뭐가 큰 문제냐면 이 환율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딴 거 다 고려해야겠죠. 이거 투자 대상인가, 위험도가 얼마큼인가 그런 것을 다 측정해야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더 챙겨야 될 게 뭐냐면 환율의 변동 이것을 측정을 해야 하는 그 부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원리는 똑같아요. 거래 원리는 똑같은데 외국과의 거래하면 골치 아픈 게 하나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제대로 왔나 안 왔나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환율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하고 해외 거래하고는 국내 거래는 뭐 물론 투자하고 뭐 물건 사고 팔고 하고 제대로 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겠죠. 골치 아픈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고민 외에 외국에 하고 거래를 외국 사람하고 거래하면 돈을 이상한 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변화율, 그 환율이죠. 그 환율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좀 골치가 좀 더 아파요. 그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보는데 이건 막 수시로 변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그 환율, 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미국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거래한다. 그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의 환율, 이런 문제가 또 거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환율도 각 나라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물건을 거래하는데 말이죠. 내 미국하고 거래하는데 돈을 갖다가 만약에 유로화로 줬어요. 그러면 이거 한국과 미국과의 환율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달러와의 유로와의 관계, 우리와 유로와의 관계, 이런 것도 또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두 군데 문제가 아니라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걸 또 해외 거래할 때는 그게 제일 조심해야 할 사항이에요. 수출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남았다. 좋아할 게 아니라 환율이 굉장히 만약에 낮아졌다. 이러면 남는 게 아니라 적자가 돼 버린다고요. 남은 게 아니라 겉으로는 많이 남았지만 그 환율을 바꿔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딱 세보면 이건 뭐 많이 적자 났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고 환율이 가장 중심적 요인으로 됩니다. 외국 거래하는데도 환율이 가장 그 중심이 되긴 되지만 환율 때문에 거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거래하는 것은 아닌데 외국하고 거래한 것은 이윤을 갖다가 최대한 대로 많이 내도록, 아니면 우리가 비용이 가장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도록 해야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겠죠. 하지만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환율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환율이 국내 거래하는 것 말고도 환율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 고민하는데 이 환율이 좀 조용하면 되는데 환율 결정 원리가 다 틀리고요. 나라 사정마다 틀리고요. 또 서로 환경이 다 틀리고요. 이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화폐 가치가 오르락내리가 하고, 그죠? 두 나라 사이에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3국하고도 거래를 하니까 뭐 이 나라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나라하고도 알아야 되고, 두 나라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데 아주 골이 아파요. 그래서 거시경제 모델은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문제니까 골이 아플 수밖에 없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개방 거시 모델, 이런 거시경제학 거시경제 하면 국가 간에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서로 개인들이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거래하는 것을 어떤 원리로 하는 거라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개인들이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돈도 이상한 돈으로 서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고민이 하나 더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모델에서 개방짝을 하나 딱 들어가면, 국제거래가 딱 되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앞에 국제 하나만 딱 들어가면, 국제경제에 들어가면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골치 아픈 게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외국과의 거래하면 첫째, 말이 잘 안 통한다. 돈이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한다. 그 나라 뭐 국가 사정에 따라서 별도로 또 문제가 또 자꾸 생기고요. 그리고 외국과 국경을 이렇게 건너가면 말이죠. 보통은 일반 세금 주는데 거기 국가 건너는데 말이죠. 뭐 관세, 세금 별도로 내라 그러고 한 말이죠. 그다음 거기 운송비도 장난이 아니고 말이죠. 그럼 골치 아픈 문제가 더 부과돼서 개방거시 모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 환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환경은 그래도 웬만큼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외국 상황은 잘 모른다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안다 그래도 그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만큼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물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한국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 한국 사람만큼 알겠어요. 근데 외국에 대해서 상당히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요.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는 이윤의 극대화를 챙기려고 여기는 뭐 효용의 극대화를 챙기려고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환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서로. 아주. 그러면서도 그 환경 그런 것도 요인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하여튼 골치 아픈 따져야 할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론들도 보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걸 확실하게 좀 끌어내려니까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렇게 개방이니까 말이에요. 생각을 여기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 가지고 넓게 봐야 돼요. 그 골치 아픈 거 뭐 하냐? 안 했으면 참 좋겠지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수출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요. GDP에. 거의 한 90% 정도. 그러면 한국은 수출입에서 먹고 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무역 규모는 상당히 막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GDP에 대비 수입과 지출, 수입과 이 수입액, 그다음 수출액. 거기다가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흐름, 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 우리가 돈을 갖다가 외국에 투자한 액, 이런 것까지 몽땅 다 합하면 GDP 규모에서 차지하는 외국과의 거래하는데 소요되는 돈의 양,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면 거의 90%가 넘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외국과의 거래해가지고 먹고 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GDP 중에서 90%는 외국과 거래해서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을 골치 아프니까 잊어버리자. 그렇게 하면 그건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아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죠? 이 국제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경제를 올바로 분석을 하려 이렇게 하면 외국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투자 환경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증권 시장이 어떻고 뭐 채권 시장이 어떻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국제 규모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다음 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하면 놓쳐버리면 우리 국내 시장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주식 시장도 말이죠. 주식을 사더라도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2000년 들어와서는 항상 보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 영국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 일본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투자들이 얼마큼 하는가라는 것을 이게 주식을 사들이는 거야 아니면 파는 거야, 그걸 파악을 해야죠.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파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나니까 이거 귀찮아 죽겠어요. 그리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파악하면 세상 사는 게 어떻게 파악하는가라는 것을 다 파악하겠지 하고 가정을 해놓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학교는 특수한 사회예요. 여기는요. 아주 별개, 아주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분야죠. 외국에 이렇게 딱 유학을 이렇게 가면 이제 만약에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외국 사람하고 같이 갖고 수업도 영어로 하고 하니까 영어가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죠. 그죠? 안 늘어요.
맨날 영어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넣는다고요. 그 학교 생활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할 것 같은데 유사하긴 하죠. 유사하긴 하는데 학교는 학교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집단이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학교 자체는 알아도 내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대학원까지 거기서 다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5년 머물었다. 그러면 요새 미국이 어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 미국 사람들은 그 주로 뭐 먹어? 5년이나 머무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죠? 몰라요, 근데 그걸요. 학교 생활에 딱 갇혀버리면 그것만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여행이나 다니고 막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좀 많이 알겠죠. 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모르죠. 그 학교에서 뭐 하면 학교에 내가 유학 온 지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그럼 영어 많이 하시겠네 하면 일반 대화 잘 못해요. 떠듬떠듬 하고요. 학교에서는 떠듬떠듬하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외국인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너 못하고 나 못하고 뭐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따라가면 돼. 알아듣고 하면 되고 대충 알아들으면 되고 대충 저거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책만 똑바로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 지금 이 국제 수지를 이게 다루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이 거래 현황을 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런 외국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돈 치면서 국제 수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외국과의 거래하는 것을 돈의 입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물건을 다 화폐 가치로 표현하고 그다음 또 표현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얼마치 들어왔는가, 그다음 또 뭐 투자하면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그것을 갖다가 다 외국과의 거래 내역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표로 작성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국제 수지표예요. 그걸 매달 집계해서 매달 공표를 하죠. 거기에 가면 외국하고 무슨 상품을 얼마치 그리고 그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샀는지 이런 내역이 정확히 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품에 대한 수출 무슨 상품을 얼마큼 수출했는지 수입을 얼마큼 했는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디에다가 얼마큼 투자했는지 그리고 얼마큼 나갔는지 그런 것을 다 집계해서 다 갖고 있다고요. 그거 보면 이 국제 수지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품이 어떻게 규모가 어떤지 이런 문제를 여기서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국제 수지. 그러니까 국제 수지라는 것은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갖다가 경제적 거래를 기록해놓은 표가 국제 수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거래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돈이나 사람 같은 건 파악하기 힘드니까 하여튼 돈으로 다 환산해서 자금의 흐름, 외국과의 자금의 흐름을 그 한 나라의 입장에서 전부 다 집계를 다 해놓은 거죠. 그걸 보면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한지, 그다음 큰지, 그리고 국제에 관한 문제는 말이죠. 이 국제 수지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상품이 얼마큼 수출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제 수지표니까 수입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그게 흑자인지 적자인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을 집계해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면 그럼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그냥 국제 수지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수출입 통계를 봐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나온다고. 국제 수입표 보면. 수출 중에서 무슨 상품이 잘 수출되는지, 우리가 무슨 상품을 수입을 하는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지, 얼마큼 돈을 어느 나라 사람이 얼마큼 투자를 하는지, 그거 다 자금의 흐름을 몽땅 다 그 알리는 게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는 것이 이런 거죠. 국제 경제학을 하려면 국제 경제 분야에 외국과의 거래하는 걸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려면 이걸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수지를 표를 보는 방법을 조금 좀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소득 할 때 GDP는 어떻게 집계 되고 그 GDP 통계라는 게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얼마큼 생산되고 얼마큼 되는지 그걸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요. 근데 국내에서 말고 외국하고 거래하는 그것은 다 집계가 돼 있어가지고 국제 수지표로 해서 딱 보게 된다고요. 국제 경제는 국제 수지표 읽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 그래서 국제 경제 개방 거시 모델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국제 수지표 읽는 법, 국제 수지에는 무엇이 어떻게 거래되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읽는 것을 잠깐 봐야 된다고. 계정이 무슨 계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보고 파악해 가지고 국제 수지가 아까 흑자 적자라는 것을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요. 되게 자금에 돈으로 화폐로 다 환산해 가지고 다 있으니까 수출은 나와 있겠죠. 수출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것을 보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만약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이 이제 물건 팔았으면 이제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물건은 팔진 않았죠. 물건이 거래 없이 그냥 돈 자체를 그냥 이렇게 돈이 그냥 들어온다든가, 그죠? 돈 자체가 그냥 들어오면 그럼 투자를 받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그럼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거. 그래서 물건이냐 아니면 그냥 돈 자체를 투자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두 계정으로 나눠서 쭉 이렇게 여기 집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물건에 관한 거래 이런 것을 국제 수지표에는 물건에 대한 거래가 나오죠. 물건에 관한 것을 경상계정이라고 합니다.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둘러 나눕니다. 그래서 계정은 두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건이냐 아니면 돈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경상계정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 물건을 갖다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는 상품이냐, 보이는 물건이냐, 안 보이는 물건이냐 해가지고 상품의 계정이 있어요. 상품 계정에 그것을 상품과 합계를 해놓은 것이 수지가 있어요. 수입과 지출 있죠. 상품에 대한 수지, 그러니까 상품 계정에 상품의 수입, 상품에 대한 지출. 이 상품의 수입을 뭐라 그러냐면 상품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수입이라 그래요. 여기에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어요. 들어오는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돈이 들어오는 거는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나가면 나가는 상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형태로요. 그래서 복식부기 원리로 쫙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그러니까 상품 계정에 상품 수지가 나와 있다고. 요 두 가지 합계가 수지예요. 이건 플러스 요인으로, 이건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다. 그러면 $10,000만큼 그 상품이 우리가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정에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품이고, 그다음 소득 수지가 있고, 그다음 이전 수지가 있습니다. 경상 이전이라 그러죠. 그냥 이전 또는 정확한 용어는 경상 이전 수지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죠. 경상계정의 수입과 지출. 이거는 상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받는 그런 형태예요. 물건이 아니라 돈 자체, 돈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투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투자냐, 투자 수지냐, 투자 수지라고 하고 기타 자본 수지라고 그래요. 이 둘로 이렇게 또 나누죠.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투자 수지, 기타 투자 수지, 기타 자본 수지나 투자 수지나 기타 수지, 자본 수지, 투자 수지. 뭐 그냥 기타 요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식부기 원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어디 기입되면 여기다 어디다 기입되겠죠. 그죠? 기입돼가지고 쭉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차액이 뭐냐면 이 차액이 이만큼 이건 플러스 되고 이건 마이너스 되죠. 이런 것을 갖다가 국제 수지라고 한다고요. 이게 경상계정의 수지, 경상수지죠. 경상 상품을 갖다가 거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된 그 결과를 이 네 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더 크냐. 플러스면 그러면 경상수지라고 하죠. 이걸 갖고 그냥 국제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국제수지하면 이 자체 전부 다를 갖다가 그냥 국제수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 자체를 전부 다 국제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흑자냐 적자냐 국제수지 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아요. 경상. 그래서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하고 그래서 그냥 경상수지 또는 자본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국제수지 이걸 갖다 국제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국제수지에는 그러니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경상수지가 국제수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수지는 정확한 의미로서 외국과의 거래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큼 되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이런 상품을 거래하는 물건을 거래하는 그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있다고 보면 되죠. 이게 플러스 복식부기로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가 되게 되는데 이 제로 이 자체를 어떻게 나오느냐면 대체대조표 보면서 제로가 딱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나머지의 그 차액은 뭐냐면 준비자산 증감으로 나타납니다. 준비자산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서 돈이 딱 들어왔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돈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막 하는데 그 차액을 딱 집어넣는 것이 준비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뭐가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본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국제수지표는 그러니까 경상계정과 자본계정과 준비자산 증감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상계정에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에서 경상에 대한 수입, 계정에 플러스 요인, 수입, 마이너스 요인, 그럼 지출이죠. 그 수입과 지출이 갖다 이게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합계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보고 경상수지가 수입과 지출이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제수지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래하는데 수입과 지출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이건 물건에 관한 것이고 이건 돈에 관한 것이고 그 돈에 대한 차액이 이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국제수지 흑자다 적자다 하는 것은 주로 경상수지를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수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한국에 돈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 돈의 액수로만 미달러화가 들어오는 액수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수출 대금을 받아가지고 돈 들어오는 그 돈보다 아예 돈 자체가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물건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투자가 들어온 돈이 훨씬 많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액수도 굉장히 많고 이게 큰 흐름을 갖다 좌우하니까 이걸 우습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금의 이렇게 흐름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서로요. 돈이 이동하는데 주로 수출입을 통해서 수출입 물건을 갖다 수출입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돈에 대한 대금 결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 돈에 비해서 아예 돈 자체가 투자하고 해서 투자하고 투자받고 하는 그 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과거에는 되게 수출입 하는데 거기 돈이 거의 대부분이 그쪽이 한 50% 가까운 돈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 자금이 수출입하는 돈하고 이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이게 비교를 하면 전 세계로 보면 여기는요 5% 미만이에요. 95%가 자본 계정으로 자본에서 돈이 투자하는 돈이 그 돈이 대부분이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건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 얼마큼 됐는가, 얼마큼 돈이 빠져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그게 덩치가 크니까 뭐 수출을 잘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우리가 돈을 얼마큼 벌었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돈이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자본 계정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빚이에요. 언젠간 줘야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로. 이것도요.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집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죠. 그런 형태로 다 집계가 돼서 이렇게 나중에 차액의 준비자산 증감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이것을 잘 분석하면 외국과의 거래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리고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수출이 잘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흑자라 그래요. 흑자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제가 수출 수입을 이렇게 쓰는데 수출은 이만큼 됐는데 수입은 요만큼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 차익이 생기면 흑자가 생기죠. 그죠? 흑자가 생기는데 작년 초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이상한 흑자가 생겨버려요. 같은 흑자인데 흑자가 많이 났는데 흑자가 나요. 하는데 작년 초에 그게 9월, 10월까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흑자를 냈단 말이에요. 흑자는 그래도 적자보다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흑자긴 흑자인데 어떤 흑자가 되어버렸냐면 수출이 줄어요. 수출이 잘 안 돼요. 수출이 굉장히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수출은 약간 규모가 자꾸 이렇게 줄는데 수입은요 더 빠른 속도로 줄어요. 그래서 이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 흑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흑자 자체, 국제 수지에 대한 흑자라는 게 액수, 이 흑자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흑자에 보면 흑자 액수는 상당히 많아요.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보면 수치가 비슷한 수치예요. 그래서 흑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무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내부를 쫙 까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출은 안 된단 말이에요. 수출이 보면 점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흑자가 될까? 그걸 보면 수입은 더 안 돼요. 더 안 한다고요. 그래서 흑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흑자를 뭐라 그러냐면 용어를 하나, 참 이상한 현상이다. 흑자가 나긴 나는데 이런 것을 저는 그냥
규모가 자꾸 적어지는 이 무역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운사이징 이 흑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뭐 불황형 흑자 뭐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불황형이래요. 그럼 흑자긴 흑자인데 뭐냐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은 더 안 돼서 그럼 무역 규모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작아지는 흑자란 말이에요. 이런 흑자는 무역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런 흑자는 바람직하지가 못하다고요.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진짜 올바른 흑자가 이렇게 생긴다 그렇게 하면 규모가 조그만 데서 다시 또 출발하려면 이익이 나도 조금밖에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역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 작년 1월에 이런 상황이 딱 반전돼 버린 거예요. 흑자가 맞긴 맞는데 이런 형태로 흑자.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이 불황형 흑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좋으냐? 이게 최고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자하고 적자 중에서 흑자가 최고로 좋죠. 그죠? 정상적인 흑자가 제일 최고로 좋죠. 흑자보다는 적자가 낫다 그랬어요. 적자보다 흑자가 낫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불황형 흑자, 이렇게 흑자는 어떠냐? 이 불황형 흑자는 적자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 미래가 없거든. 흑자도 차라리 흑자, 적자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불황형 흑자가 차라리 적자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불황형 흑자는 아주 안 좋죠. 무역 규모가 작아지니까. 이건 굉장히 적신호,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적자 나는 게 낫지 불황형 흑자보다는. 물론 불황형 적자는 더 나쁘죠. 그죠? 이거보다는 그냥 수입은 조금인데 뭐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적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죠. 그죠? 그건 불황형 적자는 더 나쁘겠죠. 하지만 적자보다 더 나쁜 게 불황형 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무역이 경제를 여태까지 다 구원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상당히 큰 문제다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딴 사람들은 뭐 그냥 흑자니까 뭐 어때요?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계속 하는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수지표에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아지는 분위기다.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유럽 여파가 굉장히 크긴 크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이렇게 되니까요. 경제 성장이 국민 소득이 팍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흑자가 생긴 게 플러스가 되니까 좋긴 좋죠. 하지만 수출이 국민 소득에 보면 경제 성장하는 게 규모가 작아지니까 경제 성장하는 게 처음에는 4% 성장하겠습니다. 3.5%, 3.0%, 지금 2점 몇 %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제 성장을 경제 규모를 자꾸 낮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빠지는 그 결과로 나중에 딱 나와요.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참 안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안 좋은 건 그만두고 내년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는 더 안 좋다는 거죠. 규모가 자꾸 작아져 있으니까 흑자 난다고 좋아하지 말고 수출을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는 게 걱정이 되지요. 지금도 당장 나빠지겠지만 미래에 가서는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2013년에 대한 경제 성장은 훨씬 더 낮다 그래요. 2%대, 2%예요, 거의요. 한국은행이 그렇게 발표해 버렸죠, 그렇죠? 이런 국제 수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 직결해가지고 불황형 흑자인데 이게 다행히 4, 4분기에 들어와서 즉 10,
11, 12 이게 4, 4분기죠. 4, 4분기에 들어와서 이게 증가가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싹 반전을 해버리더라고요. 반전을 해가지고 반전한다는 게 수출이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수출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10월 달서부터 싹 돌아가더라고요. 들어와서 많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게 내려가는 것을 약간 내려가고 이 수입은요. 수입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려가는 게 이제 거의 멈추는 그런 형태로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려가는 형태로만 이제 머물러 딱 돼가지고 이게 조금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럼 우려되는 게 그때 요 10월, 11월 갖다 주도했던 그런 것들이 보면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거든요. 뭐 삼성 갤럭시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삼성의 갤럭시 S3가 나오고 노트2가 나오죠. 그때. 그래서 꼭 삼성전자가 했었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상품도 많은 그런 수출을 갖다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겠죠. 아무튼 이렇게 싹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수출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수입도 다시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들어섰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불황형 흑자에서는 일단 불황형 흑자 현상은 좀 줄어드는 형태로. 그렇다고 적자는 아니고 흑자가 조금만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되돌아서서 그래도 좀 낫죠. 그 여파가 규모가 작아졌던 여파가 올해 경제 성장으로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2% 이하로 쭉 떨어질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표를 보고 정확히 파악했던 거예요. 흑자인지 적자인지 왜 흑자인지 어떤 상품이 뭐가 어떻게 움직여져서 그러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 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제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국제의 수지를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잘 봐서 그렇죠. 이 계정을 다 설명하면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상품에 대한 보이는 상품에 대한 수출 수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잘 팔리는지 만약에 아까 뭐 갤럭시 S3가 잘 팔린다 그럼 여기 수출로 들어가 있겠죠, 그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차 뭐 BMW가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 동향이 여기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품 수지에 관한 그런 것이고 서비스 수지는 보이지 않는 상품을 서비스라 그래요, 되게 뭐 이런 관광 상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품이죠. 관광, 운수, 그다음 그러니까 여행, 운수, 뭐 통신, 보험, 그다음 관광, 보험, 운수업 이런 것들이 보면 보이지 않는 상품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출하는데 아니면 수입하는데 아니면 배만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물건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로 이렇게 돈을 뭘 갖다 이렇게 갖다 준다든가, 갖다 주는 김에 우리들한테 좀 갖다 준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요.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는 보이지 않는 상품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관광을 갔다 이렇게 하면 그건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태국을 놀러 갔다. 그것은 놀러 갔다는 관광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 상품을 수입한 거죠. 수입한 것으로 다 나갑니다. 얼마 나간지 다 여기에 다 잡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관광은 아니지만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서비스 수지가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품 수지는 거의 플러스 돼가지고 흑자가 많이 납니다. 수출이, 상품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플러스가 많이 나는데, 이놈의 서비스 수지가 말이지, 이게 적자를 갖다 잘 낸다고요. 뭐해서? 아니, 우리가 선박 이런 걸 통해서 돈 많이 버는데, 이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외국 상품을, 보이지 않는 상품을 많이 산다고요. 그 어딘가 이렇게 보면, 관광이 많죠. 여행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내용을 이렇게 깊이 파보면, 외국 유학 가는 거예요. 어학연수 가고, 이건 뭐, 어학연수 가고, 뭐, 외국 가는 건, 뭐, 대학교 가는 거야. 뭐, 대학교 때 가는 거야. 뭐, 갈 만한다, 간다 그러지만, 이건 뭐, 초등학생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가서, 또 안 돌아와요, 또. 이건 뭐 도대체. 하여튼, 아주 인천공항이 아주 매져요, 매져. 그런 교육에 대한, 유학 가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돈을 다 써버린다고요. 그 돈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서비스 수지 찾고요. 이 소득 수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동이나 자본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여기다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 골프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상금을 받았어요. 1등 해가지고 LPGA. 그러면 여기 소득 수지 여기로 들어와요. 임금이요. 수입이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자 이런 것들이, 이자나 이런 것들이 받으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거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더니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익이나 아니면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여기다가 노동이나 자본을 갖다 투자하고 나서 거기 대가로 받으면 플러스면 여기, 주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가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 제가 만약에 100만 달러를 갖다가 투자했더니 만약에 뭐 10,000달러를 갖다가 받았다. 그럼 받은 것은 여기다가 들어가는데, 그럼 100만 달러가 이게 나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건 돈이 나가잖아요. 원금이 나간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투자 수지요. 경상 이전 수지는 상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게 이첩이 없어요.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그냥 주는 것을 원조라 그래요. 그죠? 원조가 여기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원조 합니까? 원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주로 원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국제적으로 원조, 우리가 한 1년에 한 2천만 달러어치 무상 원조를 합니다. 그 집행은 누가 하냐면 코이카의 꿈 해가지고 코이카에서 합니다. 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이에요. 코이카는 누구의 소속이냐면 외교통상부 소속입니다. 이렇게 통상에서 그 사람들이 딱 집행을 하게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 국제적으로는 이 0.7%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권고사항은 1% 이상이죠. GDP 규모에 많이 벌면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은 여기에 목표치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서 해야 하는 거에 목표치의 반밖에 안 합니다. 0.33% 정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그래도 그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안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이 원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조 받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원조, 에이드라고 그러죠. 에이드, 원조. 아니면
국제분담금. 유엔에다가 가입하면 분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가면 우리나라 분담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회비를 내야죠. 그 회비는 그럼 얼마입니까? 정액이 아니고, 물론 정액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많은 사람, 많은 나라는 많이 내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됩니다. 내게 돼 있죠. 국제분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국제기구가 많으니까 다 돈을 내게 돼요. 한국은 잘 내요. 빚을 내서라도 잘 내요. 아주 칼같이 내죠. 돈 제일 잘 안 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왜 돈을 잘 안 내느냐면 분담금이 워낙 많아요. 국제기구마다 다 가입해 있어요. 회비가 많죠. 많이 내야 되고 많이 가입해야 돼 있고. 미국 안 껴있는 국제기구가 어디 있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연체하고 뭐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체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분담금을 꼬박꼬박 냈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담금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너무 모범적이니까 모범 납세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너희가 해라 할까 예 하고 우리도 하고요. 월드뱅크 그것도 너희가 해라 할까 뭐 알았어요 해가지고 김용 총장이 월드뱅크가 돼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분담금을 우리는 꼬박꼬박 잘 내고요. 그거 말고 특별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부하는 거죠. 회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인데 100만 달러 말고도 돈 조금 더 내면 안 돼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 특별 분담금. 저 한 50만 달러 더 낼게요. 좋아. 그렇게 하면 그게 특별 분담금. 우리나라 또 잘 내요. 우리가 못 먹어도 남한테 보이는 건 잘하죠. 분담금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내고 특별 분담금까지 꼬박꼬박 내는 우리는 모범국가예요. 많이 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분담하면 그냥 국제이전 수지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 투자 수지는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에 또는 뭐 채권에 아니면 직접 뭐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 돈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투자 수지에.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 투자라고 그러죠. 그죠? 외국인 투자라고 하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투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플러스, 우리가 외국에다 투자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게 투자 수지에 여기에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만 들어오는 거죠. 돈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기타 투자 수지, 기타 자본 수지 이런 것들은 이런 뭐 투자하긴 했는데 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고 뭐 이상한 투자도 있잖아요. 뭐 해외 이주한다든가 이주비를 갖다 가져간다든가 재산 처분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해외 이주비 이런 것을 좀 불투명한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것으로 기타 자본 수주로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흐름은 여기서 다 파악하고요. 물건에 대한 흐름은 여기서 다 파악하고요. 그래서 파악하고 이 차액이 준비자산 증감으로 있게 됩니다. 이 준비자산 증감은 뭐냐면 이런 것이 수출했을 때 나중에 돈을 나중에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못 준 거 나중에 그걸 대비해서 잔여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식부기율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것은 그거는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자산 증감에 마이너스 얼마 이게 가장 좋죠. 그럼 돈이 더 쌓이는 거죠. 이 준비자산 일명 뭐라 그러냐면 외환보유고라고 나옵니다. 이게 거의 외환보유고라고요. 예, 이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이게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여기서 수출하면 수출이 여기 다 잡히겠지만 현금으로 여기에 다 쌓인단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해야 제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딱 되면 이 돈이 여기에 딱 외환보유고로 딱 들어옵니다. 주로. 외환보유고, 외환은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죠. 외화형, 뭐 미달러화, 뭐 채권, 그 다음 뭐 금, 뭐 이런 것들은 다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한국에는 지금 한 3,600억 달러
과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제일 많아요. 많은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거의 한 1억 달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2조 달러가 됐더라고요. 거의요. 아주 중국 사람들 돈 없다고 말이지. 돈 없다고 맨날 우리 돈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이게 보니까 말이지. 보면 볼수록 말이죠. 이 돈을 갖다 저 구석에다가 아주 그냥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나 돈 없다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많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외환 보유고를 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렇게 3,6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모자라면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국이 IMF가 원래 외환 위기예요. 그래서 이 보유고가 원래 한 250억 달러 정도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반, 120억 달러밖에 없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IMF한테 돈을 100억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빌리는 시점에 가면 이거 120억 달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빌리는 시점에는 보면 한 80억 달러로 쭉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0억 달러 갖다 집어넣고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또 빌려요. 그래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서 IMF한테 돈을 빌리는 바람에 IMF 위기 체제가 들어온 겁니다. 외환 위기예요 원래는요. 그때 거기 외환 보유고에 관한 문제예요. 그때 한번 놀래가지고 지금은요 이 외환 위기 해가지고 한 250억 달러 한 300억 달러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놀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얼마 갖고 있냐면 웬만하면 거기에 10배인 3천억 달러를 딱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절대 안 써요. 2천억 달러에다가 또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제2의 외환 위기는 올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은 한번 10년 전에 한번 겪었더니 놀래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돈 싸두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돈 굴려야 되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은 국제수지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갖다 봤는데 내일은 그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환율, 외환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